옛날 옛적,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갈 무렵, 아랫목이라 불리는 한적한 조선의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짖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흘길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 개들이 짖는 소리가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김부잣집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수복, 나이는 어느덧 20살을 훌쩍 넘겨 30을 바라보는 노총각이었답니다. 수복은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의세를 떨치던 집안이었으나 부친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수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수복이 먹고 살 길은 남의 집머슴살이뿐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웠던 글공부는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여갔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은 김부잣집 머슴으로 10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수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저리도 사람이 물러 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수복이 저 친구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수복의 가장 큰 아픔을 들추며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수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아주 가끔 수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처녀가 마음을 품기도 했으나 이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이유였지요. 사정이 이러하니 수복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그는 늘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말이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나도 참 욕심이 과하구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리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배필을 찾는단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수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달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여 다른 머슴들에게는 잔소리를 하던 김부자조차도 수복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복은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원히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수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때문인지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먼 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몸이 좋지 않으니 먼 산까지 가지 말고 마을 뒤편 소량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를 해야겠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복은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가까이 땀을 흘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김부잣집 찬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수복이 깜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허름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다가와 계셨습니까? 허나 노인은 그런 수복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그 앞에 놓인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수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몹시 시장해 보이시는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괜찮네. 젊은이 먹는 양식인데 내가 어찌 빼앗아 먹겠는가. 보아하니 그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게나. 그러나 수복은 노인의 지쳐 보이는 행색과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거려.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수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이거 참 고맙구먼, 젊은이. 수복은 커다란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어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고르더니 수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세상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일세.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이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인데요. 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보아하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는 물음에 수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건강히 계시고. 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남은 몸이지요. 수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수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는가. 내 그 답례로 작은 보답을 하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일대에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곳이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 이곳은 특히 후손과 혼사에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네. 허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수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실행해보게나.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도 꼭 그에 걸맞은 복을 내릴 것이야.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속도는 도저히 노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살 같았지요. 홀로 남은 수복은 노인이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노인분은 아니셨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일까? 수복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지만 이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한번 붙잡아 본다 하여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고 김부잣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수복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수복은 김부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심리나 떨어진 이제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였구나. 참으로 불효막심하도다. 수복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발은 그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자리에 서니 어쩐지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른 뒤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치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에 마른 나뭇잎과 잔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넋을 위로하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그 어르신의 말씀처럼 제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이곳에 새로이 잠드신 부모님께서도 더욱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혹시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복은 여느 때처럼 소죽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딸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아궁이 옆구석, 땔감으로 모아둔 지푸라기 더미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쥐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색이 몹시 초라한 웬거지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아궁이 뒤쪽에 웅크리고 앉아 온기를 쬐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여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고 드러난 얼굴에는 온통 검댕이가 묻어 있었지요.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여기저기 해지고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란 듯 여인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복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것이라 여겼지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주 끓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무 말 않겠으니 안심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시오. 바람이 차니 불 곁에 있지 않으면 금세 병이 날 것입니다. 얼마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수복은 자신의 밥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먹기 미안했던 그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거지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자, 그리 김장할 것 없소이다.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곳이니 뭐라 할 사람도 없소.
일단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잔뜩 굶주렸다는 듯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텅 빈 그릇을 내려놓는 여인을 보며 수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은 나 혼자 겨우 몸이나 누이는 단칸 초가라 잠자리를 내어주기가 마땅치 않구려. 날이 밝거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소. 여인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복이 부엌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지 여인은 간밤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차마 매정하게 내쫓지는 못하고 다시 아침밥을 나누어주며 어젯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나도 일하러 나가야 하기에 빈집에 당신만 둘 수는 없지 않겠소. 여인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김 부잣집으로 일하러 간 수복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제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여전히 부엌 아궁이 뒤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궁이 불이 이미 꺼졌거늘. 추운데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셨습니까? 수복이 둘러보니 부엌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지요. 헌. 처자께서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성품까지 초라한 분은 아닌 듯싶소. 배가 고팠을 텐데도 정직하신 분 같구려. 자,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수복은 체념한 듯 저녁밥을 지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수복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꾸벅 목례를 했지요. 그렇게 부엌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복이 안에 있는가? 나 들어감세. 이거 잔치 음식인데 맛 좀 보라고 가져왔다네? 이웃집 황서방이 부엌 안으로 들어오다 말고 수복과 거지 여인이 마주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수복이 자네. 황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수복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거 실례했구먼. 그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던 황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김부잣집 머슴 사는 그 노총각 수복이가 장가를 들었다지 뭐야? 그제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가 무슨 수로. 웬거짓골을 한 여인을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던데. 제정신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수복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새신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구나. 이대로 두다가는 저 여인의 인생까지 망치겠어.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야겠다. 하지만 굳은 다짐과 달리 수복은 차마 여인을 내쫓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달포가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수복에게 부엌은 당연히 여인이 지내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복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떠났구나. 그래, 그 편이 그 여인에게도 잘된 일이야. 그렇다 해도 그간 정이 들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지. 수복은 안도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수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뉘시기에 우리 집에 앉아 계신단 말이오. 여인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도련님. 제가 검댕을 벗고 궁색 맞은 몰골을 벗었다고 하여 이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여인을 어찌 알겠소? 그럼
오늘 아침까지 아궁이 뒤에 있던 그 꾀죄죄한 거지 여인이라면 아시겠사옵니까? 은은한 달빛을 닮은 저고리에 쪽비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림처럼 어여쁜 여인의 말에 수복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럼 설마 당신이?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그때 국물 흐르던 부엌의 거지요입니다. 수복은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탐스러운 댕기로 묶었고 검댕이가 묻었던 얼굴은 백옥같이 맑고 투명했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까지의 그 거지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색이었습니다. 놀란 수복은 뒷걸음질 쳐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헛것을 보았거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내 여인이 사뿐사뿐 뒤따라 나오며 조용히 수복을 불렀습니다. 아이 참, 도련님. 어찌 그리 놀라 도망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연화이며 본래 한양 대갓집 외동딸이었으나 부친이 영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수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거지 신세로 연명해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떠돌다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몸을 녹이려 이곳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면서도 도련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과 온정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실은 희망 없이 연명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사오나 청컨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는 은인이신 도련님을 평생 곁에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연화가 간절한 눈빛으로 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복은 산에서 만난 노인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연화의 기구한 처지와 간절한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새 자신도 그녀에게 정이 들었음을 깨달았지요. 연하 낭작.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는 과분한 말씀이요. 허나 어느새 저 또한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소. 낭자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저 또한 낭자를 반려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는 것에 추호의 거리낌도 없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수복이 혼인했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수복을 비웃던 사람들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리따운 연화를 보고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지요. 이 소식이 김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가진 것 없는 머슴 수복이 주제넘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수복을 놀려줄 심산으로 그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여복의 수복이 자네 장가들었다며. 그 코딱지만 한 초가에서 어찌 지내는가. 허,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이 집을 반갑에 넘겨주겠네. 예. 아이고, 어르신. 농이 지나치십니다. 반갑이라도 이런 기와집을 살 돈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딱 100냥만 가져오게. 그럼 이 집은 자네 것일세. 설마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사내가 돈 100냥도 없지는 않겠지. 김부자는 수복의 수중에 100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여기며 실컷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복이 돌아와 이 이야기를 연화에게 전하자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감히 제 지아비를 농락하다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서방님,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까짓 100냥, 제가 마련해 드리겠어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태물들을 팔면 충분할 겁니다. 허니,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집과 함께 그 옆 전답 20마지기까지 100냥에 넘겨달라고 하셔요.
김 부자는 서방님께 돈이 없다고 믿기에 홧김에 수락할 겁니다. 그럼 반드시 계약서부터 먼저 쓰자고 하셔요. 그리고 연하는 그 길로 이웃 장터까지 나가 자신의 비녀를 팔아 돈을 마련해왔습니다. 다음 날 수복은 아내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 부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 계약서는 물론 써주지. 지불할 백냥이 있다면 말이야. 김 부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수복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복은 계약서를 받아든 즉시 품에서 백냥을 꺼내 김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김 부자는 설마 했던 돈이 정말 나오자 몹시 당황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말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신다면 저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하로 가겠습니다. 결국 김 부자는 꼼짝없이 집과 전답을 헐갑에 넘겨줘야 했지요. 순식간에 수복은 머슴에서 어엿한 기와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연하와 함께 기와집으로 이사했고 넘겨받은 전답을 부지런히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연하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고 그간 배움이 부족했던 수복에게 글공부와 함께 양반으로서의 몸가짐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의 헌신적인 내조로 수복은 마침내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쾌거까지 이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이 회복되었고 관노로 끌려갔던 어머니도 되찾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당신 같은 귀한 인연을 만나 이렇듯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오. 그런 말씀 마셔요. 저 역시 서방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서방님의 어질고 착한 심성 덕분이니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으셔요. 수복과 연하는 그 후로도 여러 자손을 낳고 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